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뉴쌤이에요. 오늘은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pH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은 역시나 단백질이다. 그래서 우리 의복에 묻는 때, 그 다음에 고름, 진물, 피, 소변, 대변 이런 모든 그 분비물들은 전부 다 단백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익어버려요. 그래서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군다. 찬물, 더운 물. 그래서 우리가 피 묻은 손수건을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그 피는 뭐예요? 그렇죠. 흐르는 고기죠. 그러니까 샤브샤브처럼 익어버려요. 그래서 찬물로 싹싹 씻고 더운 물로 헹군다. 자, 그러면 우리 세균이나 그 바이러스는 단세포죠. 단세포이기 때문에 이 단세포를 녹여버리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고알칼리로 녹이거나 고산성으로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한 단계는 약알칼리, 약산성은 세균이 살지 못하게 예방하는 차원의 농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9, 10 이렇게 높여버리는 것은 아주 소독약이죠. 녹여버리는 거죠. 그 세균을, 단세포를.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약품들을 소독약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이 소독을 도와주는 그 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퐁퐁, 비누, 그 다음에 가루비누, 그 다음에 치약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고알칼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상님들이 이 잿물을 가지고 빨래를 했어요. 알칼리로 높여서. 그런데 저쪽 로마라는 나라는 예전에 이 소변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햇볕에 이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삭힌다고 하죠. 그러면 산성인 소변이 점점점 pH가 올라가서 알칼리가 돼서 의복에 묻어있는 이 단백질 때를 잘 벗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쓰는 그 세제 중에서 가장 고알칼리는 단연코 치약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치아에 묻어있는 프라그라는 이 찌찌때는요, 이 고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이라는 매개체, 그 도구를 가지고 이 문지르죠. 문지르고 또 이제 치약을 가지고 닦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라그가 쌓여서 치석이 되고 이제 그것을 2, 3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으로 이제 그 제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치약이 없던 시절에는 무엇으로 닦았냐? 그렇죠. 소금으로 닦았어요. 소금도 역시나 알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치약이라는 그 화학적인 성분이 싫다 하시는 분들이 그 소금으로 닦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치아를 닦는 그 양치하는 전용 그 소금도 나와 있고, 또 어떤 소금에는 어떤 치약에는 소금이 좀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가격이 좀 비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카치카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찝찝하죠. 그러면 가글을 가장 좀 많이 물로 헹구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환경 호르몬이 좀 겁이 난다 이러시면 그 녹차를 담갔다가, 그렇죠, 물을 입에 그 머금고 한 10초 정도 있다가 뱉고 한 두어 번 정도 그렇게 뱉어주세요. 그러면 유해한 성분이 좀 잘 세정이 되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락스는 우리 집에서 쓰는 가장 pH가 높은 산성이죠. 그래서 웬만한 거 행주 같은 거 삶기 싫으면 락스에다 담가놔도 이 냄새가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행주에 묻어있는 세균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락스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하시고, 쓸 때에는 그 물로 희석해서 쓰셔야지 너무 진한 농도를 쓰시면 고무장갑도 녹아버리고요. 피부도 심하게 벗겨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산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집에서 빙초산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셔야 돼요. 꼭 빙초산을 쓰셔야 한다면, 그리고 치매 환자가 있는 곳은 절대로 치매 환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빙초산 같은 건 두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과 식초, 이렇게 농도가 낮은 이런 식초들은 설령 잘못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안에 그 내장이 괴사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정도의 농도 그 식초로 바꾸시고 빙초산은 웬만하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빙초산이 병이 이 음료수 병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아이들 눈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그 음료수를 잘못 알고 마셔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한번 이렇게 삼키면 그걸 다시 뱉어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삼킨 거를 잘못 먹었어? 생각나서 뱉으려고 하면 이미 넘어간 것을 뱉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위험한 액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두거나 아니면 애초에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위는 pH가 2에서 2.5 강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밥이 부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위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짜거나 지나치게 단 거를 늘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진다면 이 pH가 2에서 2.5를 유지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균형이 깨졌을 때 이제 그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근거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위장병이 오히려 역으로 더 잘 생기고, 또 이제 나쁜 병, 암 같은 것도 생긴다. 이제 의사들의 주장인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강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음식으로 들어오는 잡스러운 균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위궤양이 좀 심하거나 그러면은 위산 중화제, 그렇죠. 우리가 그 겔포스 같은 위산 중화제를 처방받아서 먹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pH를 2.8 이상 올리지 않으려고 해요. 2.8 이상 올라가게 되면 세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오히려 역으로 위암이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쓰리다고 본인 의지대로 막 그 약국에 가셔서 그런 그 위산 중화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 가장 정확한 건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췌장액은 췌장에서 나오는 액인데, 우리가 젊은 날에는 한 1200cc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췌장액 속에는 3대 소화효소가 들어있죠. 고기를 소화시키는 트립신, 지방을 소화시키는 리파제, 밥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 그리고 이제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또 나와서 우리가 먹은 에너지인 포도당을 우리 세포 안으로 끌어당겨서 우리 60조의 세포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화가 되냐 못 되냐를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가 아니라 사실은 췌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췌장을 혹사시키는 가장 첫 번째는 과식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을 감지하는 순간 췌장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하면 당뇨가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80년, 70년, 90년에 걸쳐서 쓸 췌장액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미리 땡겨서 액을 갖다가 꿔다 미리 다 써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소아비만인 아이들이 이 당뇨에 노출되는 이유는 평생을
걸쳐서 써야 되는 췌장액을 조기에 일찍 써버리고 그 시점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당뇨병 오는 거죠. 그럼 당뇨가 왔다는 것은 뇌 췌장이 췌장액을 시원하게 많이 분비하는 능력을 좀 감소되거나 또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연세가 드실수록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췌장액의 감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어요. 염장법, 당정법, 그 다음에 산저법,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에도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냉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건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말리기도 하고 또 고기를 말려서 육포로 만들기도 하죠. 예전에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쳐들어 왔었죠. 자, 그러면 이 징기스칸이 그렇게 유럽까지 쳐들어갈 수 있었던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육포라고 해요. 이 말린 고기를 가볍게 말에 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육포와 그 다음에 날렵한 말,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그렇죠. 충성심이 바로 유럽과 우리나라까지 넘보게 된 저력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뇌는 오직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을 갖다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굶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췌장을 망가지게 하는 것은 첫째가 과식이고 그 다음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도 췌장은 망가지고 많이 먹어도 췌장은 망가져요. 그럼 이 새벽에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소식이에요. 그래서 장수하신 분들 인터뷰하면은 적게 먹고 기쁘게 사는 거고 조금씩 자주 먹었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췌장을 아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작정 이게 굶는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와요. 그 중에서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일이 생기죠. 왜냐면 단백질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고 또 탄수화물이 또 많이 들어오면 일부는 또 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복부에 쌓이니까 또 탄수화물을 먹으면 또 살이 찐다, 뱃살이 많아진다. 이래서 탄수화물을 막 많이 줄이려고 하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나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통해서 얻어진 포도당이 뇌에 가장 좋은 그 영양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는 기억력 장애, 더 심한 경우에는 그렇죠. 탄수화물 결핍으로 인해서 그 치매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사 준비와 영양관리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질병의 악화를 예방한다. 자, 그러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질병의 악화를 예방한다는 바로 식이요법의 정의예요. 이 요법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의사의 오더가 없이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라피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 합백요법, 냉요법, 그 다음에 식이요법, 이런 요법이 붙은 것은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식이요법의 정의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바로 정답은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식사 준비할 때 기본 원칙은 그렇죠. 식사를 드실 나의 고객인 대상자와 함께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씩 양을 준비해서 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부름을 갔다 오면 그렇죠. 영수증과 잔돈을 전달한다. 자, 그러면 식재료를 구매할 때 그렇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식재료를 구매하도록 한다.
그렇죠. 식단을 무엇을 먹을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구매 목록을 상의하고 어디서 살 건지 결정하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양만 구매해요. 그리고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돼요. 유통기한이 글씨가 작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산 음식의 그 식품에다가 유통기한을 크게 볼 수 있게 써놓는 게 좋습니다. 이 유통기한이 바로 식중독 예방의 기본이죠. 그래서 날짜가 지난 것은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큰 글씨로 날짜를 써놓으면 좋다. 자, 그 다음에 냉장 보관할 건 냉장 보관하고 냉동 보관할 건 냉동 보관하지만 수시로 냉장고에 있는 그 음식들을 유통기한이 지난 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자, 그러면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발견했다.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그렇죠.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버리도록 한다. 또는 대상자가 고집이 세서 버리지 않으면 그렇죠. 가족에게 설명하고 가족이 버리도록 한다. 자,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을 발견했다.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다른 음식은 상한 게 없는지 살펴본다. 이런 게 정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을 조리한다 그래요. 그러면 대상자의 질병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하죠. 고혈압 환자는 싱거운 음식, 그렇죠. 당뇨병 환자는 덜 단 음식. 그래서 그러면 음식을 먹는 것을 섭취라고 해요. 섭취란 이입, 구강, 경구로 먹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은 섭취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자,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입으로는 섭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되는 곳으로는 나가야 돼요. 소변은 그쵸, 요도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대변은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입으로 들어와서 항문으로 나가는 일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섭취란 입, 구강, 경구로 먹는 것을 말한다. 경구라는 경추로 지나가는 입구다. 그래서 입을 부를 때 구강이라고도 하고 경구라고도 하고 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약을 입으로 줬다, 구강으로 줬다, 경구로 줬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 그러면은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크게 꼴딱꼴딱 삼키는 거를 연하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아작아작 씹는 거를 저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만큼 삼키고 얼만큼 씹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결정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저작. 씹는 능력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잘게 써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키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갈아서 준다 또는 으깨서 준다. 그리고 그렇죠, 소량씩 자주 나누어서 주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혀에 대해서 혀의 노화. 자, 노화란 무엇이냐?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혀의 감각을 말하죠. 맛을 느끼는 미각 중에 첫 번째가 혀죠.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냄새를 맡는 이 후각도 미각의 능력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뭐니 해도 혀죠. 자, 그래서 이 혀에는 많은 이 맛을 느끼는 미래세포, 맛봉우리 세포들이 있어요. 보통 3,000에서 6,000개 정도 되고요. 또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하죠. 좀 유달리 많으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일명 장금이라고 하는데 좀 남편은 장금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좀 굶고 이래야지. 맛 있네 없네 했으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혀의 그 앞부분은 단맛을 느끼고요. 외측 부분은 신맛을 느끼고요. 혀의 뒤쪽 부분은 쓴맛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두리 부분은 이 짠맛을 느껴요. 그래서 간 좀 봐. 그럼 앞에서 이렇게 해서 짜다 이렇게 간을 보죠. 유달리 이렇게 간을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젊은 날에 이 장금이로 이 맛을 잘 보셨던 분들도 노화가 진행이 되면 맛세포들이 파괴되면서 맛을 보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금을 많이 설탕을 많이 그리고 이제 씹는 게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기 쉬운 밀가루하고 가까이 지내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드심에 따라 저절로 죽음의 삼백색하고 점점 친해지게 돼요. 소금, 설탕, 밀가루. 그런데 이 죽음의 삼백색의 이 장점이 뭐죠? 맛있다. 그쵸? 몸에 나쁜 것은 다 맛있어요. 그리고 몸에 좋은 것은 정말 맛이 없어요. 사실 몸에 좋다니까 먹지 맛은 없잖아요. 그죠? 자, 맛있는 것은 막 튀기고 양념 많이 묻히고 막 짜고 달고 자극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맛없는 것을 먹으면서 가늘고 길게 오래 살지, 아니면 이 세상에 맛있는 거는 다 먹고 빨리 죽을지 이제 결정을 해야죠. 저는요,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가리지 않고 다 먹고 그냥 빨리 죽자.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평소에 짠 거 좀 덜 먹고 단 거 좀 덜 먹고 이렇게 막 제한하고 억제하고 살았는데 집에 가다가 사고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저는 그냥 맛있는 거는 다 먹자 이주의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이건 자유니까 제 말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취향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볶기가 있죠. 볶기는 우리가 불맛을 느낀다 하죠. 고온에서 단시간 조리하는 것은 불맛이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더 좋은 맛이 더 좋은 경우도 많이 있죠. 볶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많아요. 저도 볶은 음식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삶기. 자, 우리가 채소를 삶으면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생선은 또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져요. 이 삶으면 좋아요. 삶는 과정을 거치면서 음식이 갖고 있는 이 불순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환자에겐 더 좋으냐? 그렇죠. 신부전 환자에게는 더 좋아요. 신부전 환자의 음식은 삶거나 데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부전 환자에게 병문안 갈 때 갖고 가면 좋은 음식을 찾아라. 그러면 정답은 통조림이에요. 통조림. 한번 삶거나 데치는 과정, 익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가능한 불순물이 몸 안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환자가 바로 신부전 환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튀기는 거. 그런데 사실 튀긴 음식처럼 맛있는 음식이 없는데 모든 책에는 튀기는 게 나쁘다고 되어 있어요. 노인이 되면 췌장액도 줄고 그 다음에 위액도 좀 줄죠. 특히 췌장액이 줄면서 이 기름기를 소화시키는 소화액, 소화 효소인 리파야제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기름기 드시고 설사하는 일이 좀 있죠. 자, 이제 무침, 데쳐서 무치면은 좋죠. 근데 이제 입맛이 없다고 할 때 새콤달콤 또는 식초를 사용해서 무치는 거, 이거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각이 너무 없어서 맛을 잘 못 느낄 때는 약간의 조미료를 사용하는 그것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 요리 중에 하나가 또 찜이죠. 찜은 그렇죠.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껴서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야채를 잘 먹지 않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제가 봤을 때 계란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애기들이 이 야채를 잘 먹지 않으면 계란찜에다가 야채를 막 한 5가지를 다져가지고 넣고 만들어요. 그러면 계란을 먹기 위해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란찜하고 계란말이 이런 거에다가 야채를 많이 넣어서 강제로 좀 많이 먹였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먹기 싫은 것은 억지로 먹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굽기가 있죠. 그래서 너무 오래 구우면 다 빠져나가니까 적당히 굽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의 영양관리와 식사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